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이다 이런 위기까지 전망하고 있는 이번 고비 어떻게 넘길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에 제 기억에는 한 300~400명 정도 선에서 좀 이렇게 길게 좀 이어졌다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에는 600명대, 700명대까지 나오면서 4차 대유행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300~400명대가 2달 넘어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게 3차 유행의 끝자락이긴 한데 네네. 과연 이 3차 유행이 끝났느냐 하는 것이고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4차 유행이 여기서 나온다면은 4차 유행은 이 1000명, 2000명 수준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유행이 가지 않게끔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수치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우선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는 것이 1.12로 올라가 있고요.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도 27%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방역망 통제 밖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 특히 영국 변이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예. 이런 영국 변이주가 우세종이 됐을 경우에는 환자 발생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사카만 해도 지금 900명 우리나라 전체에 한 1.5배 발생하고 있는데 인구는 오사카 부는 880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가 40, 50대에도 위중증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의료체제의 부담도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위중증 뭔가요? 환자가 한 100명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사망률도 물론 확진자 수가 지금 늘어나는 데 비해서 젊은 층이 많아서 그렇지만 사망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1.61%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12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는 고위험군이 네. 접종을 받는 시기까지만 좀 잘 버텨준다면은 즉 지금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4차 유행이 일어나지 않고 한 1000명 수준 정도에서 줄어들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1000명 정도에서 멈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4차 대유행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네. 안 되길 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줄어드는 거를 생각하는 건 좀 사치인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 특히 우리 국민들의 이 방역에 대한 회의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5인 이상 모임을 자제해야 되는데 네네. 거의 그런 기분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공포심도 없어졌고 400~500명, 700명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으로 생각하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마스크들은 잘 쓰고 다닙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이 실내에서의 이 마스크 쓰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있을 수가 있고 또 모임이라는 것들도 좀 자제가 돼야 되는데 이동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리 두기를 계속 하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있고 모임 자제도 잘 하고 있기 있다고 때문에 폭발적인 예. 증가가 안 일어나는 정도 이 정도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지 여러 가지 정황 상황으로만 보면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게 현재 시점이고요. 우리가 네네. 역학 조사를 해서 다 찾아낼 수도 없는 것이 그렇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서울 수도권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도 100명 이상씩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이 우리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피로감을 좀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날씨는 또 따뜻해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나들이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시간을 종료 시간을 운영 시간을 좀 다르게 해보고자 하는 의향을 좀 드러냈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방역 면에서만 보면요. 예. 지금이 굉장히 아주 기로에 서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00명, 700명에서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까지 억제할 수 있느냐 예.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넘어가 버리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 뭐 화살줄 끊어지는 것처럼 한 번에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강화하는 조치라면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논의해 볼 만하지만 그것이 완화하는 분위기라면은 그 부분은 사실 논의해 볼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확산되는 것이 유흥 시설들을 통해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이게 지역 사회 N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네. 사회 전체에 많이 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10시로 유흥시설의 집합 금지 시간, 제한 시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서 모임으로 해갖고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클럽들이 문을 열므로 해갖고서 이건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닙니다만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몇백 명이 모여 있는 상황이 네. 과연 이게 모임 자제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조금 안정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방역 대책, 중앙 정부의 대책과 비슷한 수준은 유지를 해야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운영 시간 자체를 10시까지로 딱 제한해 놓으니까 뭐 굉장히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한된 시간에 좀 많이 몰린다. 차라리 운영 시간을 더 넓히는 게 그러니까 많은 몰릴 수 있는 인원을 퍼뜨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우리 예. 전에 9시로 했을 때에도 9시가 지나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대중교통기관도 막 굉장히 차더라고요. 혼잡한 상황이 되는 예.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10시냐 9시냐 그럼 10시 이후에는 뭐 바이러스가 행동을 잘 안 하느냐 하냐. 많이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만큼 규제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또 특히 이런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안에서의 행동이 어디든지 5인 이상 안 모이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자제를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대에 몰리는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지 그 예. 제한 자체를 푼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 최소한의 우리는 방역 통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막는 거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지금 2단계라는 부분들은 예. 대부분의 행동들은 다 할 수가 있고요. 영업 제한도 영업 금지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 시간적 제한만 있죠. 오늘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서 예. 2단계이긴 하지만 이 유흥업소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업 제한을 하겠다는 거 네. 정도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좀 빨리 완화했던 부분들이 부작용으로 나온 부분은 있죠. 사실 앞서서 저희한테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시작됐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 지금 영국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발견이 됐지만 네네. 남아공 바이러스가 서울에서 발견된 건 처음이었고 5명이 예. 발견이 됐는데 네네. 그냥 발견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 지금 발견된 환자의 수라는 건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퍼져 있었던 것을 다 찾아내지 확인만 됐을 못하고 뿐이다. 특히 무증상 감염이 많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진단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확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많이 퍼져나갈 수 있는 N차 감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런 변이주들이 확산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춰야 되겠죠. 언젠가 우세종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네. 유럽이나 뭐 남미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우세종이 되어 있는 증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아주 먼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러니까요.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우세종으로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그래서 지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빨리 밝혀내고 네. 환자들을 찾아내고 격리하고 모니터링함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좀 취해야 되는 조치를 거네요. 빨리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 방법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단 방법이 아니라 빨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격리를 빨리 시켜야만 우리 사회에 퍼진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한 달이 아니라 2, 3주만 해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어떤 지역에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본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이 오사카 같은 데는 뭐 14배가 한 달 만에 올라가는 상황들이 대부분이 변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방역 통제를 하고 우리가 방역을 해야만 하는 이런 시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뭐 믿을 수 있는 게 백신과 치료제였는데 지금 백신 접종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얘기가 됐던 것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30세 이상에게도 접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제 혈전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희귀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찾아내고 치료만 잘한다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만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희귀한 정도냐 하면 100만 명에 한 명 정도인데 유럽에서 독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와서 8만 7천 명 정도에 한 명이 나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빈도가 높아진 것, 한 10배 정도 많아졌기 이게 때문에 독일 케이스인 거죠? 예, 이건 독일의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 다른 나라들에서는 한 10만 이상 정도 되는데 네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즉 연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질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남녀라든지 근데 네. 여자가 많은 것도 또 사실이었어요. 예, 젊은 층이나 중년층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네. 원인 자체는 위험도는 아직은, 네.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지금 좀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20대가 그럼 위험해서 안 맞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네. 절대로 그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설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전 연령대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20대인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면역력의 이득, 즉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가느냐 사망하느냐를 따져보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이 부작용은 아무리 작지만 더 보수적으로 클수 있다는 생각하면은 거군요. 좀 나중에 맞는 것이 낫겠다. 급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뭐 30대라고 그래서 더 위험성이 더 높냐? 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물론 60대로 넘어가게 되면 감염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가고 사망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뭐 80대 이상이 되면 뭐 무조건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것은 지금 연령별로 봤을 때 이 부작용에 대한 빈도보다는 오히려 이 위험성, 작은 위험성, 네네. 또 이 감염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성이 생기느냐 하는 네. 부분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20대라고 그래서 뭐 이것이 더 위험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대라 할지라도 다른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하는 것뿐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이 아주 희귀한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이 혈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 3명 혈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혈전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화이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생각하는 뭐 11월 정도의 어떤 집단 면역 형성 이런 것들이 좀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충분히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가 2분기 즉 6월까지는 1,200만 명을 적어도 접종을 65세 시키겠다. 이상 고위험군하고 또 이 진료를 하시는 분들한테서 다 마치고 네. 1차 대응 요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고3 학생들까지도 미리 마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여러 논란 때문에 동의율, 네.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서 1,200만 명 다 맞출 수 없을 가능성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즉 물량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못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대비책으로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연령층을 더 낮춰서 가능한 한 1,200만 명은 다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계속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침착한 대응과 또 이 현재 방역 수칙을 좀 지키는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동력 상실 위기 속에 이 개각을 비롯한 최신 인사 또 국정운영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4.7 재보선 이후 정치권 상황 짚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국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개각과 함께 포함해서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임기를 봤을 때는 마지막 개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각을 했을 때, 인적 쇄신을 했을 때 뭔가 본인의 그 레임덕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마련이 될까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렵다 봅니다. 어렵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인적 쇄신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책. 정책 전환. 예를 들어 이제 그 국정 국토부 기조죠. 장관을 이게 뭐 바꾸도 지금 그대로 이제 공영 주도 개발을 그대로 하겠다. 네. 정책이 안 바뀌면 이게 그 사람이 바뀐들 아무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 이제 홍남기 장관을 교체한다. 근데 정책이 안 바뀌면 장관 교체해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거는 정책의 전환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네. 이번에 총선 끝나고 청와대 메시지도 계속 이 기존에 가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 저는 이번에 개각해도 레임덕을 늦추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3.4%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로 낮아진 상태인데 이번에 어떻든 뭐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대응할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개각을 가지고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은 세이브는 힘들다. 구원승은 가능할 수 있는데 세이브는 이제 리드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지켜가지고 리드를 지키는 거고. 네, 세이브인데 지금 사실 역전이 되다시피 했다라고 네네. 볼 수 있겠죠. 그럼 재역전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이게 관건일 텐데 일단 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개각 인사를 가지고 어떻게 반전을 노리고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현재 민주당 1기 정권이고 예. 2기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하거나 이런 것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정 지지도 자체도 역대 최저기도 하지만 자세히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4분위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긍정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 못하는 편, 단계가 매우 네 못하는 단계군요. 편, 매우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매우 못한다가 벌써부터 45%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우 잘한다는 또 20%가 안 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후반기 지지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예. 이 지지율 자체가 뭐 40% 이상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좀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책 기조를 바꾸는 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정책 기조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이번 선거 결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네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초반기에는 이제 공급 확대 신호 이런 것들을 별로 주지 않던 게 문재인 정권 기조였었거든요. 수요를 잡자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습니다. 수요 통제로 잡혀 있었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하면은 보유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유세보다 오히려 대출이라든지 금융지원 쪽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금융제도 쪽에. 이 대출 규제 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번 선거 기간 바로 그때에 이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쪽에 나서가지고 LTV를 완화하겠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이미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남아 있는 거는 공공개발의 비중이 높지 않느냐, 그렇죠. 민간 주도로 가야 된다 이건데, 근데 또 부동산 공급 신호를 적극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민간에만 맡겨둔다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조는 상당히 바뀌었고 재개발 재건축 이 문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거하고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책 기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번에 뭐 4.7 재보궐 선거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그게 공공주도라는 점 그리고 LH 사태가 겹쳤다는 점. 근데 그 LH가 지금 공공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나타났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그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처럼 기존에 이제 그 수요 억제에서 예. 약간 이게 공급을 좀 중시하는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그 긍정적인 변화로 제가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동산도 일반 재환하게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네네. 이 말은 이제 부동산도 시장에 맡겨놔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이제 뭐 공영 주도로 하는 거 이것도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LH나 이거 믿습니까?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토지라는 어떤 이게 공공재적 특성은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이제 그 재화 일반 재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근본적으로 맡겨놓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도 이게 그 변창흠 장관이 사표를 냈는데 수리도 안 하고 마무리 짓고 이게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말은 이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뭘 했습니까? 결국은 이제 대못을 박았잖아요. 정부하고 상의 없이 서울시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시장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 점은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네. 아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평론님 네. 어떠세요? 지금 이 LH 사건이나 이 사태나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LH라고 하는 사태 하나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대다수가 분노를 했고, 그렇죠. 예, 정부에 대해서도 과거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책임 안 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매섭게 이번에 심판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해석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국민들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불만은 되게 여러 갈래의 불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묘한 것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 실소유자, 그리고 주택을 마련한다는 기대가 없는 세입자 이 4개 계층 중에 누구도 만족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LH를 단순히 공공의 실패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LH를 분리하거나 해체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다수 응답자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LH 그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게 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 맡기자 이런 여론이 또 분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네. 전반적인 국민 여론을 봤을 때는 시장 만능보다는 공공성 그리고 공정성이죠. 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공을 더 신뢰하는 시민이 있고 시장을 신뢰하는 시민이 있는데 네. 양쪽의 공통 분모는 공정성이다. 반부패다. 이 정도로 저는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4.7 재보궐선거가 종료되고 나서 여당에도 이제 좀 개혁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초선 의원들이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뭔가 좀 당내 변화를 좀 이끌어 보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청와대와 당 간의 갈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초선 의원들의 어떤 개혁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저는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의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예.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이 이게 그 자질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 때문에 네. 배치단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180석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배치단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그 문비어 청가만 부르면서 소신 발언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입법 강행 통과할 때 이분들 초선들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에게 반대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일사불란하게 다 180석 다 통과, 뭐 임대차 3법부터 다 이게 통과 밀어붙이가 다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만 이게 비판하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습니까? 결국은 이제 초선이라면 본인들부터 이게 뭘 잘못했는지 자기부터 이게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남을 이게 비판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이게 책임을 청와대에 떠넘기는 이거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악습이에요. 정권 초에 대통령 청와대 인기 좋을 때는 전부 이게 아무 말 못하고 다 이게 순응하다가 네네. 결국 이제 정권 말에 레임덕이 오면 청와대부터 이게 밟고 지나가는 이런 게 저는 악습은 버리되고 초선들부터 이게 먼저 뼈저리게 반성해라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근데 이번에 뭐 그 성명에 보면 2030 의원들의 오만, 뭐 게으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함에 그치지 않고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으로 좀 이어가겠다라는 발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늦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는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뭔가 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좀 이게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네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초선의 그 보통 오적이라고 막 비판받고 있는 예. 강성 지지층한데 오영환 의원 있죠. 네네. 이분은 이제 그 소방관 출신이죠. 네네. 이분도 불과 얼마 전에 조국 사태 때 조국을 이게 앞장서서 옹호하던 분입니다. 지금.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뭐 마치 조국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 자꾸 이게 말이 바뀌는 말보다는 이게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반성 안 하는 초선보다는 낫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뿐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 초선 오적이라고 불리우고는 있는데 예. 이미 꼬리를 반 이상 내렸어요. 이분들이. 꼬리를 내렸다? 네. 예. 뭐 얘기하다가 몇 가지는 철회하고 장경태 의원은 조국 사태 얘기는 뭐 자기 생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미 꼬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겁니다. 지난 총선 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라기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저조함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다고 보는데 그때는 당의 주류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네네. 그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문가 출신의 어떤 외부 영입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화면 나오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던 정당인이거든요. 예. 근데 당 주류라든지 기성세대 정치인이 뭐 잘못할 때 그것을 들이받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와서 새삼스럽게 들이받으려고 하면은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삐끗삐끗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물론 더 지켜볼 일이겠습니다만 상당히 한계가 있는 모습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네. 이게 저는 초선 의원 시절에 이해찬 전 대표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1988년 총선 때 초선이 되었고 네. 원래 재하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김대중 총재의 배려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관악이라는 호남 주민들이 많은 지역구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도 굉장히 다선을 했는데 네네. 근데 초선 의원 때 이해찬 전 대표가 어땠느냐. 김대중 총재한테 항의하고 들이받고 이래가지고 하마터면은 그 다음 재선할 때에 공천을 못 받을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그때 민주당보다 더 나쁜 게 그때는 김대중 총재가 30%의 비주류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을 했단 말이죠. 당직도 어느 정도 나눠주고 자기를 좀 들이받더라도. 근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굉장히 지금까지 일색에 가까웠다.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이 있다면 당연히 비주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다른 목소리도 비주류가 있을 만하죠. 비주류가 있어줘야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주도를 하겠다라고 부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이진이 목소리가 없다. 없네요. 이진이 없고 레드팀 그동안에 반대편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검증 또 해주고 하는 이게 하다못해 검경이나 이런 수사팀들도 내부에 레드팀이 있습니다. 네, 네가 그렇죠. 지금 확정 편향에 빠져서 범인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민주당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면 네. 초선들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아직까지 에너지가 안 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누군가는 사실 그 당내에서도 뭔가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주고 다른 생각들을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초선 의원들이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초선 의원들이 원래는 옛날의 정치에서는 오히려 했었죠. 옛날에는 다선 의원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네. 초선 의원들이 몰려가서 연판장도 패기 있게 쓰고 좀 가는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좀 무리하게 몰기도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한 2000년도 전후에 보면 저기 민주당 계열 정당에 보면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소장파 그룹이 막 동교동계를 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야멸차게 친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선배들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중진 의원들도 초선 의원들은 또 그런 맛이 있는 거지 하면서 뒤로 격려도 해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뭐 조응천, 박용진 같은 재선 의원들보다 훨씬 더 길들여져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시간을 보내왔다는 거죠. 타성에 젖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달엔 또 전당대회도 있어요. 지금 당내에 어떻게 쇄신을 할지 변화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요. 결국은 이제 그 당심이냐 예, 아니면 이제 그 민심이냐 그렇죠. 이게 그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정치인은요 항상 자기 개인 생각보다는 이제 그 당심이 더 중요하고요. 네, 당심보다는 이제 그 민심,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당심이라는 게 결국은 열렬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있잖아요. 예. 이게 당심의 주류거든요. 이 당심만 가지고 이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심에서 이제 그 더 확장, 합리적인 중도까지 확장하려면 민심을 이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개파 또 놀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누가 봐도 이게 이번 선거는 친문에 대한 이게 비판, 심판 선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강성 친문 직계보다는 예. 좀 이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주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게 좀 당 지도가 되는 게
그나마 중도 확장에 민심에 부응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사실 앞서서도 뭐 색깔 해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발언한 걸 보면 다 가급적 개별적인 목소리는 좀 줄이고 당에 좀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뭔가 다른 색깔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개별적인 목소리를 자제하는데 어떻게 당의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당이 하나의 사람이 아닌데 예,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좀 그게 있어요. 열린우리당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초선 의원이 108명이나 되고 네. 당의 어떤 논의가 제대로 가닥이 안 잡히고 당내 갈등이 많고 이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완전 극단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춥다는 이유로 남극에 가버린 꼴이에요. 뭐냐면 그래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당론이 결국에 안 모아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의원이 180명이나 법여권이 예.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까지 굉장히 획일적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국 검찰개혁이 문제였다면 총선 승리를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진단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검찰개혁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장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한 수준은 아니었었고 조국 전 장관 또 중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참고 넘어갔던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그럼 조국 전 장관 지원 유세하고 띄우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조국이 삽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었거든요. 본인들도 조국 문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뒤로 밀어뒀던 빼는 거죠. 거고, 네. 거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유세차에 조국 전 장관 올리고 추미애 전 장관 올려야 되는 올렸어야 거죠. 되는데 안 아니잖아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조국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해석을 뒤틀어 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질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의 투쟁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 의지만 다시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선거 패배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다. 이거를 다시 지적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 조국 뭐 장관이나 검찰개혁 때문에 패배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국 장관을 끝까지 경질 안 하고 계속 이 법무부 장관 갔으면 총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끝까지 이게 갔으면요. 180석 한다는 게 장담 못 합니다. 그래도 이게 경질을 했잖아요. 네네. 경질은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번 총선에요. 서울에서 이제 그 코로나 그때는 국난 극복으로 상당히 밀어줬죠. 예. 깜깜이 선거됐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이긴 게 의석만 많이 차이 났지. 그때 지지율은 7, 8%밖에 차이 안 났어요. 서울에서. 네. 근데 이번에 얼마나 씁니까? 18점 얼마, 18% 이상 차이 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총선에 7, 8%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마치 조국이나 검찰 관계 없는 것처럼 예. 이번 선거는 이게 18% 그럼 이게 그 사이에 25, 6%가 왜 바뀌었는지 그걸 이게 저는 자기들이 성찰해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사실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손을 유권자들이 들어준 상황이 됐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정상 궤도를 올라온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만큼 지지를 받고 있냐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음 달에 전당대회 갖고 당대표 선출할 텐데 지금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후보만 뭐 1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누가 또 이 대선 국면으로 가는 길목에서 당의 어떤 의견을 모으고 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본격 레이스가 펼쳐진 것은 아니고 아니죠. 예. 뭐 경선의 룰이라든지 시기 이런 것들도 미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하마평이 나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공백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좀 섭섭하게 들릴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당인가? 국민의힘이 당인가? 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집합이 되고자 했던 민주당을 심판하고자 하는 도구가 되고자 했던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네네. 본격적으로 이것이 당인가라고 했을 때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깃발도 제대로 꽂혀 있지 네네.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보다 경우의 수는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난세의 영웅 난다고 이런 그 그렇죠. 상태를 또 어수선한 정리를 때. 할 수 있다면 그 리더십이 또 각광을 받는 것일 텐데 일단은 두 부류로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당의 원래 중진, 그렇네요. 다선 의원 이렇게 나눠지고 한쪽은 아예 이번 기회에 초선이고 젊은 의원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결과에 어쨌든 간에 저는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다. 이 당을 예전에 이제 인터넷에 유행하던 단어가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을 때에 네네. DJ 펌프 디스팔이라고 아, 네. 김대중 총재님 이 당을 이끌어 주십시오. 네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였는데 근데 또 이제 당이 잘 가닥이 안 잡힌다거나 어수선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컴백 이런 것들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이번 선거는요. 예.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금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30%뭐 되나? 네. 올해 지금 이게 민주당보다 낮은 것들 선거 끝나고도 낮은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만의 저는 승리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범야권, 예.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이제 범야권 무엇보다 이게 그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네. 이거다. 저도 동의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당 대표는 크게 그 세 가지 저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게 첫째는 이제 그 백전노장 다선이냐 아니면 이게 폐기의 초선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다선 중에는 주로 이제 부산의 조경태, 그다음에 충청의 정진석, 그다음에 서울의 권영세 이런 이제 그 다선들이 당을 이끄느냐. 예. 아니면 이제 김웅이나 윤희숙처럼 파격적으로 이게 초선을 가느냐. 새로운 얼굴로. 이게 첫째 하나 변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영남이냐 탈영남이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이게 영남당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조경태, 조영 이런 분은 영남이죠. 근데 정진석, 권영세 이런 비영남. 이런 데 두 번째 구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재밌는 게 원내냐 원외냐.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는 원외도 가능하거든요. 원내대표는 이게 원내만 되지만. 그렇죠. 그래서 김무성 의원 있죠. 또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이런 분들도 이게 지금 당대표 준비하거든요. 당대표는 이게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배지 없이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외 김무성이나 네. 나경원 이것도 이게 하나 출마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세 가지 각도에서 당대표 선거는 전망해봐야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 중에 김무성, 나경원 카드도 고려를 해볼 만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도 왜 친문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네. 과거의 국민의힘의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후보는 되살릴 수 곤란하다. 있는? 이런 여론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예. 된 것도 나경원 전 의원을 꺾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2011년 사퇴를 한 이후에 계속 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의 시기에 예. 뭐 이렇게 같이 뭘 해본다거나 나서서 주도한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좀 홀가분하게 시장이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그 연장에서 본다면은 김무성 전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이 욕심은 낼만 하지만 네. 대표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뜯어 말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그 거론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당과 합당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놓고 아예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 합당 뭐 잘 들 수 있는 조건입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조영 원내대표처럼요. 먼저 이제 그 선통합을 하고 합당을 먼저 하고 후 전당대회를 해라. 이게 저는 옳다 보거든요. 합당부터 해라. 선통합. 예.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이게 그 안철수 전 의원 있잖아요. 안철수 계속 이 대표, 네. 공격하면서 네. 통합을 안 하려고 이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이유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계속 이 공격하는 거는 첫째는 이제 그 과거의 그 멘토였잖아요. 근데 그 헤어지면서 개인적인 섭섭함이 있잖아요. 네. 개인적인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첫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승리의 공을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이 100% 내 공이다.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철수는 이게 범야권 나도 이게 큰 공을 세운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공을 혼자 독차지하는 이런 이제 두 번째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나가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네. 손잡고 이게 멘토로 제3지대에서 네. 윤석열 총장이 킹메이크 한번 돼보겠다. 그러면 이게 안철수는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로 자꾸 이게 그 안철수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는 잘못됐다 봐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게 지금 범야권의 상당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 보수가 이기려면 저는 이제 윤석열, 안철수
그다음에 국민의힘 기존 후보 네. 세 명이 다 이게 합쳐야만 게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뭐 자꾸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를 비판하는 건 잘못돼 있고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처럼 먼저 안철수 대표하고 이게 합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경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거론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근데 안철수 대표를 손잡지 않고 간다 이런 걸 감안해도 가능할까요? 일단 선거 막판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범야권의 단합 이런 것들을 김종인 위원장도 추구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걸 미리부터 할 이유가 없다. 네, 결국에는 자강을 해서 국민의힘 스스로의 몸값을 올려서 그걸 주도하는 판으로 가야지 미리부터 너무 내줄 거 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남기고 간 메시지는 둘 다 받아주지 마라. 스스로 혼자 커라. 이 얘기인 것이고 예. 근데 다 배제할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도 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연대해서 치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그때 오히려 안철수 대표는 자강 노선이었었죠. 정치공학적 연대를 불사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그때 좀 의견차가 크게 있었는데 뭐 약간 경로의 차이가 아닐까. 네. 양쪽에서 추구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묘하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이 네. 지금 국민의당이 국민의힘하고 통합하는 것을 좀 늦추고 있어요. 당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예, 천천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됐다면 예. 빠르게 추진됐을 겁니다. 양쪽에게 너무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굳이 빨리 추진할 이유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오히려 합당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합당이 급한 게 아니고 자강이 우선이다라고 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도하고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네. 그런 그림이 또 연출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진행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김수민 평론가님이 득표율을 네. 상당히 정확하게 아, 네. 맞추셨길래 네네. 앞으로의 전국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 상황이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화면에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맞췄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사전 투표율은 뭐 가벼운 거고 제가 최종 득표율을 거의 맞췄어요. 최종 득표율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게 왼쪽에 나오는 화면이 지금 제가- 예측을 하신 거고 네네. 오른쪽에 저희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네. 이제 지금 실제 득표율입니다. 뭐 거의 소수점 없다고 생각하면 똑같네요. 네, 소수점까지 맞히면 좀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네.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의 전국에 대한 변화도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번 선거로 양 당이 희비가 많이 엇갈렸지만 기존의 민주당 우세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해서 본다면 내년 대선이 결국에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확하게 정권 유지와 정권 교체 가능성은 50대 50이다. 50대 50. 50대 50이고 국민들은 양당의 혁신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이번에 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당이 어떻게 응답들을 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대선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여권에 주고 여당에 주고 1년이 지나서는 그것에 대한 아주 뼈 아픈 어떤 심판을 국민들이 내렸기 때문에 대선 전국이 참 재밌게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항상 그 천시민 민심 한 곳에 이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이제 민심은 교만하고 오만한 이제 권력을 심판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가요 예. 겸허하게 빨리 이게 그 인적 쇄신, 정책 전환 이렇게 반성하지 않으면 네. 다음 선거도 이게 결코 쉽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그 야당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야당이 작은 승리에 교만해가지고 하면요 절대 이게 그 정권 탈환 못합니다. 지금 이게 야당이요 제가 보기에 배부른 개 돼지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 그 표현할 때 네, 네. 야당 제가 좀 표현이 좀 강한지 모르지만 야당이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벌써 이게 그 서울시 정무부시장 가지고 농공행상 싸우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게 그 덜판에 배고픈 하이에나나 늑대처럼 이런 처절함,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부른 개, 돼지처럼 이렇게 만족해서는 이게 야당 역할을 못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게 뭐 사소한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좀 더 절박하고 이런 자세로 제대로 이게 야당 역할을 해라.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야당께도 권고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은 참 매섭다라는 걸 사실 지난 총선에도 한번 느꼈었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이 채 안 남았죠. 1년이 채 안 남은 대선까지 과연 국민의 마음이 또 어떻게 변화할지 그에 맞춰서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고 저희 또 토론 자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